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 내인 오늘 새벽 5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돌연 풀어준 겁니다. 체포시한 내에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라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획 입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남욱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과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집중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제가 이 사건 상황을 좀 기다리고 있었군요. 예. 어제 참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적부심 결과도 있었고, 또 PD수첩에서 전문을 공개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 첨부 아주 뽕을 뺐습니다.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 기각입니다. 원래는 다 저희도 기사를 영장 청구라고, 영장 기각이 아니군요. 영장 청구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석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 12시 20분이었습니다. 다들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아니요, 접니다. 그건 바로 속보를 뜨는 걸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고생한 게 아니군요. 예. 그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화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체포를 한 상황에서 풀어줬다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체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의 이 구속 이걸 전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 입국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두 변호사님께서는 남욱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두고등학교입니까? 백석고등학교입니까? 그 사법연수는 마두고등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쨌든 동문이시니까 남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 이것부터 찬찬히 좀 따져가겠습니다. 우선 신 변호사님, 남욱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선 남욱 변호사는 1973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나이 49살. 저랑 동갑입니다. 그러세요? 2001년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강남 소속 변호사로 주로 이제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남욱 변호사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 씨, 그다음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200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꾸게 도와달라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측 부탁과 함께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2008년부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되기 전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만배 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하게 됐고요. 남 변호사는 천화동의 4호를 통해서 1,007억 원 무려 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7원도 아니고. 그렇죠. 1,007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진짜. 그는 이번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9월 중순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해외 도피라는 눈길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럼 외교부가 이제 여권 무효화 등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이날 귀국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귀국 전에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책임을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돌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8년, 2009년부터 부동산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요, 계속 좀 꺼림직하다고 할까요? 찜찜하다고 할까요? 2015년도에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로 확정 판결이 되죠. 근데 확정 판결이라는 것이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고 검찰 상소를 안 했어요. 상고를 안 했어요.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구속 기소됐다가 고등법원에서 무죄,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이렇게 됐는데 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예,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 구속이 됐었는데 2015년 11월에 수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법률 자문 용역을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억을 대가를 받기로 해놓고 8억 3천을 받았다. 네. 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범죄 마치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으로 인해서 자문료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사회에 걸쳐서 8억 3천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 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대한 사실을 가장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때 이 남욱 변호사가 이제 연수원을 2008년에 수료했기 때문에 2009년이면은 연수원 2년 차거든요. 네. 그 판결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시 피고인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2년밖에 되지는 않기는 하였으나 경력이 많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변호사로서 대장동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력이 많지 않지만 이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사실 연수원 2년 차는 거의 아는 게 없는 상황인데 거의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놀랍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그 변호인단이 화려합니다. 광장, 이제 평안, 강남까지 해가지고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또 구속 기소 되어 다시 2심에서 다시 무죄 확정 판결 받고 이제 3심에서는 아예 상고를 안 하면서 검찰이 상고를 안 하면서 확정 판결이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법 위반도 있었지만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소할 때에 적용된 죄가 변호사법 위반. 네, 변호사법 위반이랑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그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른 위반. 특별법 위반도 네. 같이 들어갔었군요.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저희 그 뉴스토마토에서도 법조팀 기자 가서 이 남욱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거를 찍었습니다. 예. 저희 리포트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헤어스타일이었다. 그죠. 이거는 일부러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기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예로 해서 최양락 씨하고 알까기 네. 최양락 씨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 들어올 때에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서태지 씨가 똑같은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서태지 씨 헤어스타일이 최양락 씨 때문에 묻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헤어스타일이 참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자유롭다고나 할까요?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슬리퍼도 명품이었죠. 슬리퍼 신고 왔습니까? 네, 슬리퍼 그건 저기 입국할 때, 여권 할 때 아니었나요? 여권 입국 이제 할 때 그때 당시에. 뭐 1,700억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 뭐 본인도 법률가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가 뻔한지는 사실 이번에 뭐 결과로 봤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다음에 우선은 그 앞전에 김한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됐거든요. 거의 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뭐 혐의 자체 뭐 다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서 지금 뭐 구속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구속사유에 대한 수명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남욱 변호사 오히려 더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조사해서 구속하긴다 48시간 내에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러니까 뭐 기획 입국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뭐냐면 앙담 왜 입국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범이 있는데 다른 사람 국내에 있고 나머지 이 사람만 도망을 갔다. 다른 사람 조사를 받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도망간 사람은 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방어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와서 봤는데 이미 내가 말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미 다른 사람 판결에서 이미 다 확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관계가. 얘기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는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뭐 상당한 기간은 해외에서 머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범죄 인도한다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뭐 기간 충분히 뭐 그 돈도 있겠다. 뭐 도피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사받고 났을 때 나한테 불리한 건 다 자기가 다 떠넘겨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선은 들어와서 조사를 어떤 건 자기가 유리한 사항들에서 얘기를 하고 지금 그래서 다 지금 오히려 지금 김만배 씨나 유동규 본부장을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 그냥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난 뭐 가져온 거 없다.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을 얘기하고 불리한 상황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도 오히려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도피 생활이라는 게 돈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그 피의자 중에 돈을 많이 횡령해서 해외로 갔던 사람, 도피 생활했던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돈 있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도피 생활이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겠죠.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평생 도망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빨리 들어와서 사실은 조사받고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선로는 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 지금 300억 빌딩이 지금 뭐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거에 대한 뭐 나중에 그 몰수되거나 이렇게 되면 환수 처리 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입구설 뭔가 모종의 검찰 쪽과 플리바게닝 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 뭐 지금 뭐 검찰들이 원하는 그런 진술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거래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입국했고 그래서 지금 마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했다가 석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오히려 그 목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끼리 뭐 체포는 쇼잉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네. 뭐 구체적인 의혹 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풀어줄 건 뭐하러 그 체포를 해서 시한에 쫓기면서 그렇게 결국 애매하게 처리를 했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해외로 도피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입국하는데 하면 놔둬요. 조사하더니 와라.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왜 그 도망갔던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 조사를 안 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사된 바가 전혀 없고 48시간이 이제 조사하기엔 너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그다음에 뭐 진술 이런 것들이 토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도 예상을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안 했을 때 그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했는데 시간 쫓겨 조사해보다 보니까 이거 택도 없어 이거 갖고는. 어차피 나중에 청구했다가 시간 쫓겨서 청구했는데 기각돼 봐요. 그럼 그것도 또 욕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풀어주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게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쇼잉 아니었냐. 그러니까는 오자마자 그냥 일단 잡아놓긴 하고 그다음에 영장은 뭐 한다 하다가 풀어주는 걸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원래 얘기가 된 게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그런 것도 그건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분의 의사가 전달돼가지고 그 얘기가 있죠. 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면서. 그분이 이제 꼬리를 자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온 거다라는 말도 있고. 근데 어차피 이제 뭐 법조계에서는 미국으로 이미 도피성 출국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양쪽으로 밀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막 밀어놓으니까 이제 그런 그 떠넘기면서 혐의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영장 청구든 체포 영장이든 그런 빌미를 줬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당연히 변호사니까 그걸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이전에 구속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다. 그리고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배임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 본인의 지금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 같은 게 환수가 될 수 있거든요. 범죄 수익.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 거고 그 원래 공범이 3명이 있으면 셋 다 침묵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명이 불게 되면은 안분에만 이제 불리해지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나도 이제 어떤 뭐 배임이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의사인 건 아닌가. 그렇군요. 네. 과연 검찰은 남 변호사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좀 맞물리기는 얘기긴 합니다만 예. 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적일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간에 지금 뭐 기존에 조사했던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도 혐의 사실이 완벽하게 소명이 안 됐잖아요. 혐의가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라면 같이 공모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냐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 같이 그 똑같은 혐의를 씌운다 한들 사실상 지금 뭐 그게 영장에서 이제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뭐 나중에 뭐 대지를 하든 아니면 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48시간 내에 그것까지 다 끝내기는 힘들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급하게 해서 차라리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해서 오히려 지금 당장은 좀 비난을 좀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영장을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무조건 뭐 미리 짜고서 하는 거다. 또 이렇게 또 보기에는 뭐 검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밖에 할 수 없지 않은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어차피 지금 물증을 검찰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기각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너네가 너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일부러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 입국자까지 있으니까 우선은 법원에서 기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제 녹취록만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기 때문인데, 원래 보통 공범을 조사할 때는 각자의 이제 말을 다 각자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말이 안 맞는 부분 하나씩 체크하면서 너 왜 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넌 왜 이렇게 말해? 얘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조사가 안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실 수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증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선 풀어주는 게 뭐 더 낫다. 이유를 위해선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영학 판도라라는 검찰 수사의 큰 밑그림이죠.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 외에 계절을 털었다라든지 물론 추적을 했겠지요. 거기서 나왔다라는 어떤 무슨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먼저 입고를 시켰죠. 뇌물하고 배임. 정영학 회계선 변론으로 하더라도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공범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 구속시켰는데 김만배는 기각이 됐고 남 변호사는 석방이 됐다. 화천대유 김만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 보통 이제 요즘은 하루는 쉬게 해주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쳤단 말이에요. 그날 치고 급하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이 이제 그런 꼬인 스텝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또 뭐 계속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죠. 뭐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총장까지 그렇게 나와서 얘기했는데 검찰에서는 뭐 신중 모드다. 신중 모드요. 신중한 모드를 취했다 이렇게. 요즘 멘붕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예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 변호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바로 검찰에서 그 청사를 떠난 다음에는 물론 좀 쉬었겠죠. 지금 좀 서울 모처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전략을 좀 짜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 변호사님 오히려 방어권 차원 보장도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뭐 검찰이 노린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당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그다음에 또 검찰 입장에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뭐 불구속 상태로 송치나 기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어느 예고돼 있는 사실인데 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반사적으로는 사실은 피해자한테는 오히려 그 시간적 여유를 주는 상황이 됐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차피 남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부인하는 입장이고 유동규나 아니면 김만배 씨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 얼마나 더 정치하게 그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부인을 할 거냐는 부분이 남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남욱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업 비용으로 600억을 썼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관한 뭐 합법적으로 쓴 증거가 다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재산을 뭐 숨길 건 숨기고 뭐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본인이 말을 할 때 뭐 비용은 300억 정도 썼고 아까 뭐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200억 있고 300억. 300억이 있고 현금이 200억. 현금이 200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정리도 하고 그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 자기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 영수증 그리고
그 50억 클럽에 전달했던 것도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있는지도 사실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잘 못하고 그냥 전달을 그러니까 유동규가 시켜서 난 했을 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은 그냥 사자, 그러니까 대리인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배척당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구속된 이후에는 난 약간 여기서 배척당했다. 그러니까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분권자로서 그냥 그 배당을 받은 것 뿐인 거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자기는 못했다. 오히려 배제당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공범이라면 사실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자기는 한 게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공모해서 했다. 그럼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적인 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뭐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 얽혀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세 명이 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뭐 서로 사겠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불리한 것들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이광이 밝힌 상태에서 이거를 밝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단순히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역할 없다.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예전부터 그걸 처리했기 때문에 아까 그 읽어드렸던 그 판결문과 같이 이전부터 자기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예우하는 식으로 나한테 처리를 해준 것뿐이다. 나는 그러니까 약간 잘리는 것처럼 그 구속된 이후 석방된 이후에는 배제됐다라는 걸 계속 이제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죠. 본인이.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네. 본인이 판을 깔고 다 수확을 하려고 하던 거를 그쵸. 김만배가 들어와서 다 잠식을 그쵸. 해버렸다. 예. 이거에 대해서 서운했다라는 얘기를 그럴 뭐 수 그런 있어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하고 그리고 있고. 각자 간의 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약간 다툼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문제다. 비용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역할 갖고 그러니까 비용만 갖고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자꾸 시키기만 했다.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고 싸움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그게 뭐예요? 공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아니 뭐 얘가 싸우는데 네. 무슨 공모야 지금. 나는 그냥 지분이 예전부터 뭐 그것도 지분도 지가 마음대로 분배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나는 뭐 김만배가 예를 뭐 49% 자기 뭐 25% 뭐 나무 10% 이런 식으로 지금 배분 돼 있더라.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모에서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역할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나는 공동정범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거죠. 김만배 측 변호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한 상황에서 서로 안 보고 뭐 뺨까지 때리고 이런 네.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죄 혐의 적용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예,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초과 이익 환수 부분 이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좀 중요한 국면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 수사 집중을 받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그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지금 그 투트랙으로 가고 있죠. 예. 경찰이 어제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조현성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용민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평가 심사팀장 예.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남욱 변호사하고는 친구입니다. 그런가 이제 거기 한번 지원해 보라고 이제 얘기까지 예, 했다고 하던데. 친구죠. 예.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유원홀딩스라는 그 회사를 나중에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변호사는 법무부의 강남 변호사 출신으로서 네. 천화동인 7호였나요? 6호인가요? 7호가 배모 기자였고 네, 6호. 하도 독수리 오용제도 아니고 독수리 오용제는 나라 그 지구라도 지키지. 네. 응? 어쨌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현성 정영민 변호사를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거. 네. 오늘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 경찰 표를 봤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번호를 해제를 했대요. 비밀을.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변호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부터 우선 얘기를 해주실까요? 수사가 사실은 이제 그때도 법원이 이제 계좌 추적이 안 돼가지고 그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김만배 씨 기각됐을 때 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약간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계좌 추적이랑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유원홀딩스의 35억인가요? 네, 35억을 맞습니다. 송금한 3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50억 클럽에서 2명 중에 1명이 이제 그 이제 각상도 의원이니까 의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조사를 좀 빨리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상해요. 안 하는 건 또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이상한 게 그 정영학도
사실은 4인방 중에 한 명인데 수사에 공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얘기가 그거니까요. 참고인으로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1심 판결문 아까 그 2015년 그때도 정영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영학은 약간 그때 당시에도 남욱이랑 반대되는 입장으로 검찰에 유리한 증언 같은 걸 했는데 그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배척을 했거든요. 그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계속적으로 보호해주고 있고 이런 자료를 제공했지만 그 저는 왜 그 사람만 참고인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요. 사실 그래요? 실제로 나중에 구형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범이 나중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네. 걔는 좀 낫게 뭐 단서를 제공하거나 어떤 협조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사건 중에는 당연히 실형해야 될 사건인데 벌금을 구형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식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협조했기 때문에 그럼 나름대로 그게 뭐 내부적인 뭐 규정이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어떻게든 기소해서 좀 빼려고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으면 구형 자체를 낮게 그래서 어떻게든 암을 높게 하더라도 한계 좀 있게 만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뭐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게 허용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영욱 변호사 아마 나욱 변호사보다 그 전에 대장동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에 좀 상당히 성과를 내고 그랬던 아마 회계사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문적으로. 거기도 이제 강제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확실하게 뭐 자료 지금은 뭐 그냥 그 사람이 협조하는 거에다 의존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뿐인 건데 네. 피해자로 전환해서 강력히 수사가 들어가서 뭔가 뭐 더 다양한 것들 자료들을 좀 증거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 문제라는 거죠. 아까 형 선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여쭤보겠는데 예. 이제 범죄 수익 환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환수가 되겠습니까? 형사적으로만 따졌을 때 범죄 수익으로 봐서 환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뇌물하고 뇌물 횡령, 배임까지 가능하죠. 네. 예,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지가 봐야 되겠는데 그 혐의가 인정이 돼야 당연히 되겠죠. 역시 엄상배임이 예, 그게 관건인 거죠. 관건이네요.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불구속 수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르면 이번 주쯤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전에 22일 오는 20일 금요일인가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그때 됩니다. 예. 구속기간이 만료,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공범 중에 한 명이 구속 기소가 되면 예. 검찰 수사는 좀 어떻게 됩니까? 영향이 있나요? 상관없습니까? 예. 별도로 이제 또 다시 재판하고 집사는 주사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 받는 중에도 불러가지고 네, 물어보고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있는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대동해가지고 와서 다시 음, 수사를 하고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진상 규명 내지는 모든 진실을 밝혀줄 곳은 이제 결국 법원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보루. 그런데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대선과 맞물려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 법관들도 TV를 보겠죠. 식사할 때라도 볼 때에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선입견 내지는 예단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뭐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음모설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가끔 이제 재판하다가 이러한 게 뒷배경이 있습니다라고 제기하면 그런 음모설 제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뭐 증거에 의해서 뭐 관련된 서류가 있거나 뭔가 있는 관련된 진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의심이 된다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서 어떤 재판에 어떤 자료를 사거나 이거 갖고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뭐 증거를 따져봐서 증거 관계에 따라서 그게 입증이 되고 소명이 되거나 입증이 되면 그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 거지. 뭐 단순히 뭐 그런 기회 입구설이 있습니다라는 그 어떤 설 갖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초년병 때인데 교통 사고였어요. 음주운전 사고였는데 그 사고를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배당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담당 판사님을 찾아갔어요. 예. 단독 판사님이셨는데 예. 제가 가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배당받은 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 누군가 가서 그 사실관계를 얘기해 준 겁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 단독 판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이제 얼굴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배당이 다시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예단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실관계를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 이건 배당을 제가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얼굴이 빨개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좋아했을 거예요. 예 그런가요? 일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가요? 일을 더럽기 때문에. 속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제가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2004년, 3년 뭐 이때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기록 전체가 통째로 올라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공소장만 달랑 올라온 게 바뀐 기가 아마 10년 내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온 대법원장 아마 그때였던 그때죠. 그때 걸 그때. 기억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통째로 오기 때문에 이미 다 재판하기 전에 이미 기록 다 본 상태예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어떤간에 뭐 근데 그거는 뭐 자기가 보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안 보겠다 하면 안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 내용을 이제 들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그 부분 중에서 약간 이상한 부위나 뭐 억울한 부위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거 보면 약간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내가 그냥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그냥 재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배당 요청했을 수도 있긴 하긴 한데 할 겁니다라고 했고요. 나중에 그 사건 제가 따라가진 않았는데, 네, 예. 하여간 그래서 제가 얼굴 빨개졌습니다. 네. 제가 참 순진한 참 순진한 매력이 어떤 좀 분 진짜 있어요. 호심일 수도 있죠. 예. 호심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근데 몰랐어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겪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짓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게 이 예단입니다, 바로. 맞아요. 예, 정말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저도 제가 그 연수원 때 왜 그 이제 이거 구속 적부심이랑 하는 판사님이 이제 기록을 먼저 그 주고 저희 이제 그 시보들한테 먼저 주고 구속 여부를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의견을 듣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다시 하시는데 근데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얘는 왜 구속됐을까 기각하면은 다 거의 비슷하게 그냥 본 자료도 거의 없이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장 하나만 보고도 X라고 치면 결국 나중에 그 판사님이 판결한 거 보니까 그냥 기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판단 내리기에는 누구나 비슷한 시각으로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좀 잘 모를 때 어릴 때 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순진하시고 순진했습니다. 또 순진한 매력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예. 법원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범죄 소명이야 검찰이 할 일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법관의 심증 내지는 여태까지 그 피의자가 보여왔던 사실적 행위 이것에 판단 기준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왔고 이후에 또 영장 청구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좀 사실적인 부분이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이제 법조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을 청구, 뭐 체포영장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제 언론에 흘렸단 말이에요. 난 아무 문제 없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혐의를 분담하고 자기는 부인하는 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도피했다는 거. 그리고 8월에 본인의 이제 뭐 서초동 집과 뭐 차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는 처리하고 가면서 이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했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다시 이제 제 발로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까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도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이 남욱 변호사는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본인이 썼던 세금이나 뭐 관련해 가지고 비용 같은 것들의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범죄 사실이 두 가지인데 그 유동규 랑 같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이제 했던 문제 배임죄랑 그다음에 뇌물 공여 약속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뇌물 공여 약속은 사실은 그 자기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내가 그 약속했다라고 그 부분은 실토했을 것이다. 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본인이 이제 그 해왔던 그 태도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일부 언론이랑 접촉하면서 유동규, 김만배가 다 한 거고 나는 이미 배제됐다. 나는 키맨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부인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자발적으로라고
지금 들어왔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자발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권 다 네, 무효화시켰으니까. 어차피 지금 도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뭐 아예 그냥 뭐 진짜 치고 같은 데 처박혀서 살지 않는 이상은 평생 안 돌아갈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자기가 돈이 있어도 사실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압박감에 그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봐서는 충분히 돌아가는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걸 물론 앞에 게 한 달 동안 나가 있던 거를 물론 확실하게 도주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긴 하긴 하지만 어떤간에 피해서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게 재판이나 기소 전에 이제 이루어진 거라서 뭐 재판 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소가 됐는데 도망갔다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떤간에 이게 좀 왜 하다가 보통 나중에 더 자발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보통 이제 뭐 구속을 하든 체포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람 은 또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구속 영장실질 심사가 만약에 되더라도 이 도주 관계에서는 또 도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이 부분 또 뭐 관련돼 있냐면 결과적으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면 결과적으로 중범죄가 되면 처벌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건 도주 우려가 또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영장 발부가 되면 예. 김만배 대주주도 영장 발부될 다시 가능성이 재청- 있어요. 만약 청구하겠죠. 보완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오. 있죠. 다시 재청구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또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어떤 간에 말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은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셋이 살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셋이 다 말 맞춰서 딱 하는 게 사실은 셋이 사는 방법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만 입구돼 있고 예. 김만배, 정영학, 남욱 세 명이 이렇게 말 세 맞추. 명은 다 밖에 있네요. 예, 네. 말 맞추면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 유동규만 그냥 독박 쓰는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남욱 변호사 말은 이제 정영학이 자기랑 아예 연락을 안 받는다, 뭐 차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일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목적 때문에도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만약에 혐의가 확실하게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된다 하면 도저히 증거인멸 우려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혐의 여부가 아직 명하지가 않아서 소명 부분이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숨가쁘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완전히 저희가 설명드리진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가려운 부분은 긁어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니 범죄 소명이 어디까지 들어갈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 청구와 함께 나머지 김만배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검찰의 처리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판이다 보니까요. 이게 무슨 뭐 국민의힘 게이트니 뭐 여당 게이트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름기를 쏙 빼고 보면 이건 그냥 업자들 게이트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기회가 있을 때 이 정영학 그리고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해서 죄수의 딜레마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